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이혼 경력 있는 여성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빨리 이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중매도 아니고 죽고 못 사는 연애 끝에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 후 하도 기가 막힐 일들을 당하다 보니 뭐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었나 후회만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도 참 바보였어요. 사람도 변하는데 하물며 사랑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때는 그랬어요. 남편을 많이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정년기라는 이유로 결혼을 서두르는 저에게 주변 사람들은 현실과 결혼은 많이 다르다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었는데 그땐 그 조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정말로 결혼을 하니 얼마 안 돼 남편과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나중엔 저도 참지 못하고 대폭발하게 되어 그게 급기야 시댁과 친정의 싸움으로 번져 아주 난리가 아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일을 계기로 시댁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 저와 남편은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기도 하는데 만약 그때 제가 이혼하지 않고 계속 참고 살았다면 지금쯤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생각해보면 아찔해지곤 합니다. 저와 남편은 사내 커플이었어요. 남편이 저보다 회사 선배였죠. 저희 둘은 같은 부서 소속으로 같이 일하다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하루 중 회사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던 저와 남편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연인들이 다 그렇듯 저도 연애를 하는 동안은 참 좋았어요. 처음엔 비밀 연애를 했는데 이게 나름 스릴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 든든한 제 편이 있다는 것이 그때 당시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고 남편이 사내에서 꽤 유능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 솔직히 우쭐했던 것도 있었죠. 하지만 남편과의 연애가 가장 좋았던 것은 대화가 잘 통하고 코드가 잘 맞았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남자라면 평생 친구처럼 애인처럼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심에 연애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저는 남편과 결혼을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은 5살 나이 차이가 났는데 당시 20대 후반이었던 저와 30대 초반이었던 남편은 소위 말하는 결혼 정년기를 맞아 연애 기간에 비해 빠른 결혼을 결심했고 별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에겐 딱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아버지이자 저의 시아버님이셨죠. 시아버님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이셨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갔을 때였는데 그때는 보통 서로 잘 보이려고 할 때잖아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자기 아래 어느 누구도 없는 사람처럼 제 앞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하대했고 덩달아 저에게 시집 오면 남편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설교도 하시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시아버님이 저런다고 해서 결혼을 물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또 다행히도 시아버님을 빼고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인상이 좋아 보였고 시아버님이 워낙 저러시니 자기네들이 더 민망한 듯 제 눈치를 보는데 오히려 제가 더 안쓰럽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시아버님이 우편물 하나를 뜯어보셨는데 표정이 굳더니 이내 시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봐, 또 명선이 앞에 보험을 넣고 있었어? 아니, 결혼하면 남의 식구들 기집애 보험을 왜 자꾸 내 돈으로 드는 거야? 내가 이번에도 나서서 해지를 해야겠어? 보험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직 학생인데 결혼하면 남의 식구라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딸 자식도 자식인데. 내가 그래서 딸인데 대학까지 보내줬잖아. 이건 뭐 내 돈을 물 쓰듯이 해? 아무튼 알바를 하던 취직을 하던 보험료는 지가 알아서 내라 그래. 안 그러면 내가 이번에도 싹 다 해지할 테니까. 그리고 당신은 시집 온 며느리나 신경 써. 걔가 앞으로 우리 집 일 다 할 사람인데 어디다 신경 쓰는 거야.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애미가 딸 신경 쓰는 게 당연하지. 당신이야말로 며느리가 생겼는데 화 좀 그만 내요. 태연이가 지처 앞에서 얼마나 민망할지 생각 못해요. 내가 왜 자식 눈치를 봐야 하나? 눈치는 걔들이 봐야지. 순간 처음으로 저는 저의 결혼이 괜찮을까 생각했어요. 제가 다 듣고 있는데도 저렇게 말씀을 하는 시아버님을 보니 슬슬 걱정이 됐거든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 시누이 대학 등록금은 시누이가 공부를 잘해서 거의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는 걸로 아는데 저렇게 당신이 보내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것도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저러실 때마다 남편은 저보기가 민망했고 도저히 안 되겠는지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자기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좀 고지식해. 그냥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 신경 쓰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당신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속이 풀리시는 양반이야. 저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제 눈치를 보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느리인 제가 시아버지와 부딪힐 일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나 생각했고 남편 말대로 시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던 네네 하며 이야기만 들어드리려 했는데 그것 또한 말이 쉽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시아버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천상천하 유아독존 스타일이었거든요. 성격은 급하고 화는 또 왜 그리 많으신지 집에 계시는 내내 호통을 치시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도 이명이 들릴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결혼도 했으니 상관없다는 듯 당신 내키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적응도 안 되고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난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시아버님이 큰 소리를 치시는 데는 사실상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요. 그건 당신 고향에 있는 땅이었어요. 듣기로 그 땅은 집안의 장남이었던 시아버님이 자기 집에서 물려받은 재산이었는데 그 땅이 나중에는 큰 돈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어요. 우리 고향에 있는 내 땅이 금싸라기 땅이야. 거기에 터미널이 들어온다는 말도 있고 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말도 있다니까. 대체 얼마나 오르려고 저러는지. 너 아주 우리 집에 시집 잘 왔어. 안 그러냐? 네? 아, 네. 그러니 너 나한테 잘해라.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콩고물 좀 줄지 말지 결정할 거니까.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좋기는커녕 기분이 나빴어요. 사실 말만 그럴 뿐이지 시댁은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혼집도 저희 아빠가 마련해 주셨는데 상견례 때 작은 일이 있었어요. 사돈, 이렇게 합시다. 내가 고향에 땅이 있어. 근데 그게 지금은 못 팔아요. 지금 팔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애들 신혼집은 사돈네가 좀 해주고 내가 나중에 이자 쳐서 갚아드리리다. 아, 마침 제가 작은 평수지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애들은 우선 거기서 지내게 하죠. 이자는 됐고요. 대신 나중에 애들 넓은 집으로 옮겨주시죠. 아, 여부가 있나요? 사돈지간에 말이 잘 통해서 좋네요. 내가 오늘 아주 기분이 좋으니 내술 한 잔 받으시죠. 공수표라는 말이 있죠. 저희 시아버지에게는 그 땅은 공수표 같은 거였어요. 걸핏하면 자기는 나중에 큰 부자가 될 거니까 지금은 대신 좀 하라는 것이 저희 시아버님의 레파토리였고 가족은 물론이고 이제 막 식구가 된 저 역시도 그 말을 들을 때면 여간에서는 표정 관리가 어려웠어요. 차라리 겸손하셨다면 얄밉지는 않을 것을. 솔직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았던 저희 친정과 남편보다 스펙이 좋았던 저는 아버님의 그 허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남편은 민망해서인지 어쩐지 제 앞에서 주눅이 들어 보이는데 그것도 저에겐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제가 드디어 더 이상은 참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고 그 역시 사건의 중심엔 시아버님이 계셨어요. 예, 내 차가 니네가 봐서 알겠지만 오래됐지 않니? 그래서 이번에 차를 좀 바꿔야겠는데 니네가 좀 보태라. 나중에 내 재산 니네가 다 물려받을 텐데
그까짓 차 한 대 정도는 사줄 수 있잖아. 안 그래? 처음엔 보태라고 하더니 은근슬쩍 차를 사달라시는 시아버지를 보니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부터 할 말은 하자고 결심했는데요. 아버님, 저희 그 재산 안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차는 아버님이 알아서 사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 저의 말에 시아버님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표정이 굳으셨어요. 어찌나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지 이혼을 한 지금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말을 듣고 차를 좋다고 사드릴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있긴 할까요? 툭 까놓고 저희는 결혼도 남편이랑 제가 번 돈으로 했고, 신혼집은 저희 아빠가, 신혼살림은 저희 엄마가 해주셨는데 뭐 하나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당당히 물질적인 것을 요구한다는 게 애당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능력이 된다면 해드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좋은 마음도 들지 않을 뿐더러 시아버님이 은근슬쩍 어필하시는 차종을 보니 저희 능력으로는 부담스러운 외제차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퇴짜를 놓은 후 저는 완전히 시아버님 눈밖에 났죠. 자신의 권위에 제가 도전을 했다며 아주 저만 보면 쌍심지를 켜시는데, 한 번은 제가 시댁에 온 지 5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인데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어디 며느리가 하늘같은 시아버지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덤빌 수가 있어? 너 니네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여보, 말을 또 왜 그렇게 하세요? 어허, 내가 지금 말을 하는데 당신이 끼어들 꾼번이야.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이런 이 며느리가 뭘 보고 배우겠어. 집구석 아주 잘 돌아간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아버지 차 바꿔드릴 만큼 돈 없어요. 돈이 없어? 그 좋은 직장들을 다니는데 돈이 없다고? 이거 아주 네 애비를 천치로 하는구만. 그래, 좋다. 돈이 없다 치자. 대출 받으면 되지. 이게 막말로 돈이 문제냐? 마음이 문제지. 며느리 네가 말해봐. 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마음이 문제죠. 대출 받으라고요? 왜요? 저희 차도 아닌데 왜 저희가 대출금에 이자까지 내면서 아버님 차를 바꿔드려야 해요? 뭐? 야, 말하는 싸가지 좀 보게. 원래 이런 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먼저 아버님 차가 너무 오래됐는데 바꿔드릴까요? 라고 해야지. 뭐가 어쩌고 어째? 왜 아버님 차를 바꿔드려야 해요? 참, 말세도 이런 말세가 없네. 어디 하늘 같은 시아버지한테?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받은 게 있으면 응당 해드리는 게 맞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아버님한테 받은 게 없잖아요. 나 죽으면 내 재산 받을 거잖아. 저 그거 안 받는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게 정말 돈이 될지도 모르고요. 아, 맞아요. 그때는 제가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한 후로 저는 싸가지도 없지만 예의도 없다며 시댁에서 쫓겨났고, 너 다시는 내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 라는 엄포를 들었는데 저는 착한 며느리는 글렀는지 그 말이 무섭지도 서운하지도 않고 되려 반가웠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 한 사람이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불편해하시며 은근슬쩍 제가 먼저 굽히고 아버님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길 바라셨는데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 한 달이 다 되어갔고, 남편이 먼저 저에게 더 이상 시댁에 안 갈 수 없으니 먼저 가자고 하더라고요. 절대 오지 말라고 하신 분은 아버님인데 지금 집에 가자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알면 더 잘 알지.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어느 날 뻥 하고 터진다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화 좀 풀리시게 해야지. 어떻게 풀어드릴 건데? 정말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버님 차 바꿔드리게? 아니, 일단은 이해하시게 잘 말씀드려야지.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퍽이나 이해하시겠다. 내가 보기엔 아버님 차 새로 바꿔드리지 않으면 절대 화 안 푸실걸? 남편은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더 잘 안다며 자기 집에 갈 채비를 했고,
저는 안 갈까 하다가 또 빌미를 만들어드리는 것 같아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집에 오니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는 듯 반기셨죠. 시아버님 역시 괜히 저를 향해 콧방귀를 몇 번 끼시는데 괜히 왔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남편이 시아버님에게 이제 그만 화 푸시라고 말을 꺼냈는데 시아버님은 말을 하는 당신 아들보다 저만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어쩐지 빨리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빌라는 듯한 눈치에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는 시어머니에게로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죄송하다고 빌 마음도 없고 차를 사드릴 마음도 없으니 이번에는 자기 아버지는 잘 아는 남편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방으로 오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시 가라는 듯 저를 팔꿈치로 미셨고 제가 가려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어지간하다. 그냥 잘못했다고 딱 한마디만 하면 될걸. 어머니까지 그러시면 저 진짜 서운해요.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거 없다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잘잘못을 따져 뭐해. 아무리 그래도 저 양반이 너보다 윗사람인데 나는 그때 니들이 그러고 가서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다. 어머님, 저는 그게 진짜 이상해요. 아닌 건 아니죠.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아버님이 더 저러시는 거예요. 됐다. 난 평생 이러고 살았어. 이제 와서 저 양반이랑 싸우고 싶지도 않고. 너도 잘 생각해. 어찌됐건 넌 우리 며느리고 저 사람은 시아버지인데 네가 계속 그러면 네 서방도 나도 죽어나가는 거야. 넌 그럼 속이 편하니? 아휴. 아니 왜? 남편도 시어머니도 저한테만 이런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저를 조용히 불렀고 자기 집은 원래 아버지가 폭발할까봐 알아서 조용조용 지내는 분위기라 그렇다며 저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참나 그 말을 들으니 독불장군 같은 시아버지 때문에 이게 다 무슨 꼴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아닌 건 아닌지라 시아버님에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싸우자고 덤비진 않았는데 어쩐 일인지 시아버님도 일을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는 듯 조용하셨고 찝찝하지만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후에 그것이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그리고 아버님은 차를 바꾸셨어요. 원래 원하셨던 벤츠는 아니었지만 제네시스로 바꾸셨고 새 차 때문인지 한동안은 시아버님의 기분이 좋으셔서 다른 가족들이 긴장할 일이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시아버님이 알아서 차를 바꾸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큰 문제 없이 처음 맞이하는 추석 명절이 되었고 저도 여느 며느리들처럼 명절을 새러 시댁에 갔는데 실컷 음식 준비하고 차례 준비를 마쳐놓으니 시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 속을 또 뒤집어 놓으셨어요. 며느라, 이번 추석은 네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니 이번에 친정은 건너뛰고 차례 지내고 우리 식구끼리 오붓하게 지내자. 니네 친정은 다음 주말에 가도 되잖아. 네? 명절인데 저더러 저희 집에 가지 말라고요? 너는 이제 우리 집 식구야. 명절은 원래 친정에 가는 게 아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어디서 배운 건지 똑같이 시댁에 친정에 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야. 시집 오면 명절은 시댁에서 다 보내는 거지. 아버님은 그럼 아가씨가 시집가서 명절인데 집에도 못 온다고 하면 서운하지 않으세요? 서운하기는 여자 팔자가 다 그런 건데 나는 괜찮다. 제 시집가면 딸 자식 그 집에 줬다고 생각할 거야.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시아버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는 싫었죠. 저는 시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든 시어머니랑 남편이 이번 한 번만 하는 소리를 하며 애걸복걸해도 차례를 지내고 친정에 갈 준비를 했어요. 자기야, 진짜 이번 한 번만 우리 아버지 말 들으면 안 돼? 안 돼. 처음부터 이러면 앞으로도 계속 나는 명절에 친정 못 갈걸? 에이, 아니야. 그냥 처음이니까 우리 아버지 말 듣자. 싫다고.
나도 명절에 우리 부모님 보러 가고 싶단 말이야. 왜 아버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명절에 딸 자식도 못 봐? 이게 말이 돼? 이번 한 번만, 응? 부탁이야. 지난번 것도 돈 들이고 겨우 넘겼는데. 뭐? 돈을 들였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제네시스 설마 자기가 사들였니? 그럼 어떡해. 계속 노발대발 하시는데. 자기가 돈이 어딨어서 설마 나 모르게 대출 받았니? 갖고 있던 거랑 5천만 원. 내가 미쳐.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럼 나 모르게 그거 대출 갖고 있었던 거야? 자기가 이러면 내가 더 힘들다. 나 좀 봐서 자기도 우리 아버지한테 좀 져주면 안 되냐? 남편의 말에 저는 혀를 내둘렀어요. 이러니 시아버님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독불장군 유아 독존이죠.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했고 보란듯이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시아버님은 또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죠. 친척들까지 계시니 가뜩이나 큰 목소리가 지붕 천장을 뚫을 것 같더군요. 저도 예상은 했어요. 주변 의식을 엄청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그 잘난 재산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정말 그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어이가 없어요. 너 내가 죽어도 내 재산 1원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알겠어? 네, 절대 안 받을 테니 아버님도 제발 그만하세요. 그리고 그 이한테 들었는데 기어코 그 사람한테 대출 받아서 차를 사셨네요. 다른 집은 부모가 자식 차를 사준다는데 자식 빚내서 새 차 뽑으니 그건 안 창피하세요? 거야, 내가 고향 땅으로 돈 벌면? 형, 아직도 그 땅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땅 날아간 지가 언젠데? 조용히 해. 그리고 날아가긴 왜 날아가? 그냥 지금은 묶여있는 것 뿐이잖아.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대단한 땅이었으면 아버님 성격에 그걸 그냥 뒀을까 싶었는데 역시는 역시였어요. 졸지에 궁지에 몰린 시아버지. 저는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친정에 갔고 시아버지는 전화와 문자로 가족들 앞에서 시애비 망신 줬다며 또 호통을 치는데 나중엔 전화도 그냥 아예 꺼버렸네요. 남편은 자기 아버지 눈치 때문인지 아니면 저한테 화가 났는지 시간이 지나도 저희 집에 오지 않았고 저는 싸웠냐고 걱정하는 친정부모님에게 철없게도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다 말했어요. 저도 제 마음을 알아줄 제 편이 간절했거든요. 그 양반도 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보, 바깥 사돈이 계속 그럼 어째요? 그러게 내가 상견례 때부터 이 결혼 이상하다고 했죠. 이미 지난 얘기 해서 뭐해. 당사자들이 좋다는데 그걸 우리가 엎어? 세연아, 그러지 말고 아빠가 돈 줄 테니까 김서방 대출금 갚아줘라. 대출이라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나중에 줄 돈 아빠가 미리 땡겨줬다고 생각하자. 이 양반이 애들 차면 내가 말을 안 해. 자기가 그 돈 갚아주면 자기가 사돈 차를 사준 꼴이 되잖아요. 뭐 어때? 괜찮아. 사위도 자식인데 오죽하면 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대출을 받았겠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사위까지 챙기는 친정아빠를 보고 시아버님이 저희 아빠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친정부모님은 너도 그래. 대충 넘길 수 있는 건 넘겨. 괜히 네 시아버지 자극해서 미움받을 건 뭐 있니? 라고 하셨고 저는 그러다 딸 얼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할걸? 라고 대답하자 저희 부모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또다시 천하의 못돼 먹은 며느리가 되어 명절을 보냈습니다. 저 때문에 명절 내내 잔소리를 들었다는 남편은 저를 원망했는데 저희 아빠가 대출금을 갚아준다고 하자 얼굴에 금방 화색이 돌더라고요. 내가 참 좋아했던 남자였는데 그 순간 남편이나 시아버님이나 똑같이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남편은 쉬는 날이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 기분을 풀어드리자고 저를 조르더군요. 이번에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는 시아버님이 단단히 벼르고 있으니 어서 빨리 집에 와서 비는 신용이라도 하라고 우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도 이제부터는 시아버님과 똑같이 하기로 마음먹었고 저는 졸지에 공공의 적이 되었어요. 억울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시아버님보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더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신혼인데 그 일 때문에 서먹서먹했는데 그건 그거대로 또 속상했어요. 이럴 거면 결혼하지 말고 계속 연애만 할 걸 하는 후회만 들었죠. 아무튼 그렇게 서운한 마음만 쌓으며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연말이 다가왔어요. 직장인이다 보니 저도 남편도 종무식이다 송별회다 정신이 없었고 그렇게 연말을 보내고 새해 신정을 맞이했는데 그간 연이은 술자리가 피곤했는지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점심때가 지나서야 일어났어요. 제 핸드폰에 무슨 일인지 시아버님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찍혀 있었어요. 전날 진동으로 놓는다는 걸 잘못해서 무음으로 해놓은 탓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제 핸드폰에는 10통이나 찍혀 있던 시아버님의 번호가 남편 전화에는 한 통도 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급한 전화는 아니었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편하게 시아버님에게 전화를 드렸고 시아버님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호통을 치시며 화를 내시는데 그 소리에 남편도 깼어요. 아니,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왜? 나 죽거든 전화하지. 새해가 밝았으면 며느리가 알아서 전화도 하고 냉큼 시댁으로 넘어와서 인사도 드리고 할 것이지? 여태 뭐하다 이제야 전화를 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무려 10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너 내 전화 일부러 안 받았지? 내가 모를 것 같냐? 아니에요. 핸드폰이 무음으로 돼 있어서 몰랐어요. 그렇게 급하셨으면 남편한테 하시지. 어디? 지 서방을 끌어들여. 너 안 되겠어. 내가 이참에 너의 그 썩은 정신머리를 고쳐야겠어. 너 어디 가지 말고 거기서 딱 기다려라. 시아버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저희 집에 오셔서는 초인종도 있는데 쾅쾅쾅 주먹으로 저희 현관문을 치시며 소란을 피우셨죠. 다른 이웃들도 있는데 창피했던 저는 얼른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러자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얼굴과 귀까지 새빨갛게 되신 시아버님은 눈동자를 돌려가며 무언가를 찾더니 급기야 저희 집 물건을 부수기 시작하셨어요. TV도 깨시고 식탁 의자도 던지시고 소파 옆에 세워놓은 스탠드도 발로 차서 전구까지 깨지는데 저도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래, 해. 누가 그러면 무서워할 줄 아냐? 이게 집에 돈 좀 있다고 하늘 같은 시애비를 무시하는데 내 오늘은 어른 무서운 법을 가르치고 말 게다. 아버지, 그래도 이건 아니죠. 진정하세요. 이 얼뜨기 같은 놈? 네가 맹탕이니까 제가 더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알기나 해? 내가 오늘 우리 집 기강을 바로 잡겠다 이거야. 저는 더는 이 꼴을 볼 수 없어 정말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자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시아버님은 바로 주랭랑을 치셨고 출동한 경찰들도 어이없어 했는데 그 와중에 딸네 집에 왔던 친정 부모님은 난장판이 되어버린 집을 보며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저희 엄마는 깨진 조명 유리를 치우며 급기야 울기까지 하셨고 남편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지 화장실에 가서는 나오지 못하더군요. 그때였어요. 아빠가 화장실에 들어간 남편을 당장 나오라며 불렀죠. 당장 시댁으로 가자고 큰 소리를 내셨는데 저도 그런 아빠의 모습은 처음 봤네요. 그렇게 저희 아빠는 시댁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곧장 남편에게 아버님 차가 어딨냐고 물었고 남편은 불안한 얼굴로 시아버님이 주차해 놓은 차를 가리켰는데 그 순간 아빠가 접어진 제네시스 사이드 미러를 나라가 발로 차셨어요. 아빠가 합기도 유단자씨거든요. 어찌나 요란한 소리가 나면서 사이드 미러가 나가 떨어지는지 뒤쫓아갔던 저와 엄마도 깜짝 놀랐고 차에서도 요란한 비상경고음이 울렸는데요. 귀신같이 그 소리에 시아버님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망가진 자신의 차를 보며 화들짝 놀라셨죠. 저희 아빠는 보란 듯
2차 문을 발로 차시며 문 4짝을 모두 망가뜨리셨고 시아버님은 화가 나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 소리에 저희 아빠도 한마디 하셨어요. 사돈도 열받죠? 그러게 왜 애들 집에 쳐들어가서 살림을 부숩니까? 이런 얘기 치사하지만 그 집에 뭐 하나 보태신 것도 없잖아요.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애들 집이랑 살림장만 해준 건데 왜 그걸 마음대로 부시고 난린데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몰상식하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멀쩡한 차를 왜 부시냔 말입니다. 미친 겁니까? 네, 미쳤네요. 미친놈 상대하려면 미쳐야지 별 수 있습니까? 영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김서방이 2차 살 때 받았다는 대출금 제가 갚아줬습니다. 그러니까 2차에서 5천만 원은 제 몫이니 저 아직 더 부셔도 상관없는데 어쩔까요? 5천만 원 맞춰서 더 부숴볼까요? 경찰이요. 부르세요. 저는 댁처럼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나란히 경찰서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죠. 아니 저 양반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동네 창피하게 정말. 창피하십니까? 자 동네 사람들 여기 좋은 구경 있으니 나와보세요. 여기 사는 사람이 제 사돈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딸은 시집가면 남이라고 명절에도 친정에 가지 말라 하고 전화 안 받았다고 집에 쳐들어가서 살림살이를 죄다 부쉈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딸 자식까지 나비로 너무 속상해서 제가 사들인 차 똑같이 망가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진 찍으셔도 되고 어디 인터넷에 올리셔도 됩니다. 동네 사람들. 자기야, 장인어른 좀 말려봐. 이게 무슨 꼴이야. 장인어른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아버지보다 더 하시네. 뭐? 어따 비교해. 우리 아빠가 지금 왜 저러시는지 몰라서 그래? 그렇다고 똑같이 저러시냐? 나이도 우리 아버지보다 어리시면서. 여기서 나이가 왜 나와? 그럼 나이 먹으면 자기 멋대로 굴어도 돼? 김서방, 자네가 가서 자네 아버님 말리게. 나는 우리 집 양반 말릴 테니까. 장모님, 저는 저희 아버지 못 말립니다. 장인어른이 시작하셨으니까 장인어른이 먼저 사과하셔야죠. 뭐? 시작은 자네 아버지가 먼저 했지. 우리 집 양반이 괜히 열받았나? 그렇다고 멀쩡한 차를 부술 수는 없죠. 저는 그 순간 너무 열이 받아 저희 엄마에게 대드는 남편의 면상을 손바닥으로 날려버렸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시장 다녀오시던 시어머니가 보셨고 시어머니 역시 몰상식하게 사돈네가 쳐들어와서 난동을 피우냐고 목소리를 높이셨고 그렇게 동네 한복판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주민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두 집안 사람들 나란히 파출소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도 시아버님과 저희 아빠의 양보 없는 싸움은 계속되었는데 그 순간 정신이 번쩍하고 들었어요. 제가 이혼을 하면 남남으로 다신 부딪히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확 이혼 선언을 해버렸고 저희 엄마와 아빠는 하고 싶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가서 하라고 하는데 어이없게도 시아버님을 비롯한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저보고 시집 왔으니 자기 집에 뼈를 묻으라고 하는데 진심 소름이 끼쳤어요. 왜 내 금쪽 같은 딸이 그 집에 뼈를 묻습니까? 우리 딸이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면 그만입니다. 소송이라도 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당신 같은 아버지 때문에 제가 더 그러는 겁니다. 딸은 시집가면 남이라는 말이 괜히 있습니까? 이봐요. 제 딸이 어떻게 남입니까? 제가 10달 동안 품고 힘들게 낳은 제 딸입니다. 힘들게 오기야 금이야 키워서 시집 보냈더니 남이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어쩜 내외가 똑같으시냐 정말. 그러니 딸도 저 모양이지. 뭐예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두 집안은 앙강거리며 싸움을 이어갔고 급기야 경찰관의 제지를 받으며 끝이 났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할 뿐 이혼까지 가는 데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어요. 시아버님이 부순 살림살이와 또 저희 아빠가 부숴버린 차 수리비에 남편의 대출 빚을 갚아준 것까지 정리할 것이 제법 있었고 저 역시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정신적인 피해 보상 위자료를
시아버님에게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남편과 살았던 시간과 맞먹은 시간이 들더군요. 다행히 이혼은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눈물로 다시금 잘해보면 안 되냐고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 이사를 가신다고 애원을 하시기도 하고 남편과 시아버님이 진심인지 가짜인지 내가 잘못했다. 잘난 집 며느리 봐서 신나서 그랬어. 네가 그냥 너 그렇게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그래 여보.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건 아니지.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일하냐. 제발 마음 좀 돌려줘. 대신 내가 진짜 잘할게. 미안한데 나는 체면보다 내 권리와 행복이 우선이야. 우린 이미 신뢰가 깨졌어. 아버님, 죄송해요. 저는 아버님 집안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그 집 사람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남편과는 직장에서도 마주치면 일부러 서로 피하고 나중엔 남편이 주변 시선을 의식해 다른 지역의 타 부서로 이동 신청을 해서 그마저도 볼 일이 없어졌어요. 제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현재 이혼 후에도 다니던 회사 잘 다니고 혼자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아직 나이도 젊으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고 하는데 그 역시도 지금은 별로 내키지 않네요. 그러다 한 번은 저희 아빠가 자기가 괜히 나서서 저를 이혼하게 만든 게 아니냐며 후회된다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신 적도 있는데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저와 남편의 부부의 인연도 가족의 인연도 딱 거기까지였다고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게 막상 한번 해보니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을 산 부부를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저도 오랜 시간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날 수 있겠죠. 그때는 제가 더욱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 있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의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앞으로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